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돈공부, 슈퍼리치르게 배우는 돈공부의 저자 신인상입니다. 예. 오늘은 달러그 특군백화점 2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뽑은 대로 오늘 여러분들과는 좀 사회적 메시지, 달러그 특군백화점 2로 대한민국 사회 읽기라는 테마로 좀 뭐랄까 문학과 사회학을 좀 갈아들면서 좀 이 책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책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 이면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말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쪽 사회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책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이매 작가의 달라고 특군 백화점 2에 대한 솔직한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질주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분석해드리고요. 내가 생각하는 꿈백화점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정말. 근데 그래서 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적 어떤 그런 하나의 새로운, 그죠? 예,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왼쪽에 사진이 달러그 꿈백화점 2고요. 그냥 표지도 담백하죠? 그 단순하고 단권솔림을 찾습니다라는 이제 2의 부제가 나왔고, 아마 한국의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해리포터처럼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서는 어떨지, 과연 그리고 중국의 정서는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오른쪽이 이미의 작가거든요. 근데 작가는 보면 이제 부산대 공대를 나와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자신의 꿈이 곧 이 한국 사회의 꿈이기도 했죠. 예, 그 일치했기 때문에 대박이 터져준 건데, 작가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아시는 정보일 것 같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밌습니다. 저는 한국 소설도 재밌게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워낙 소설을 좋아하고, 제가 사실 문학 전공을 했고, 주로 제가 경제 기자를 했고, 경제 관련된,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 지도를, 경제경영학과 관련된 학생들 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문학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지금도 읽는데요. 사실 제 나이에 문학 읽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문학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재밌는 소설에 속해요. 그런데 깊이는 없습니다. 그런 애가 됐네요. 그러나 깊이는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소설. 저는 베르나르 베르의 소설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도 그렇습니다. 재미와 깊이는 어떨까, 어떤 관점이 다르다고 할까요? 범주가 다른 거죠. 예, 재미와 범주와, 예, 재미있으면서 깊이도 있을 수 있고 재미있으면서 깊이가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예, 이 소설이 재미는 있지만 근데 좀 재미 어떤 뭐랄까 이제 강으로 치면은 그죠? 예, 그 무난하게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쉬운 강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 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었고요. 속도감이 있습니다. 이제 가독성이 있고 이과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문장력도 탄탄하고 흡입력도 있어요. 그러나 읽으면서 시원한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재밌는 소설들은요 속도감 있게 넓죠.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을 읽으면서요, 읽으면서 책장 넘길 때마다 바람이 불어요.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어떤 읽고 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떤 쾌변했을 때의 느낌 같은 아주 쾌감이 이제 드러나는 게 좋은 소설의 어떤 특징들인데, 아직 그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속도감은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읽고 나서 읽을 때 시원한 바람은 불지 않는다. 예, 가볍다. 가벼운 소설이 좋죠. 예, 그러니까 뭐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그런 뭐 80년대 그 인간시장 김홍신 작가의 소설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시대가 바뀌니까 좀 뭐랄까 80년 무거운 소설로 다시 돌아가면서, 시대는 가볍과 무거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여하튼 근데 가벼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요. 예. 뭐 세계관도 그렇고 어떤 또 철학적 깊이나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재미와, 그쵸? 그리고 독자들이 어떤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그 같은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TV의 드라마라든지 이 정도의 어떤 만족도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읽고 나서는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예, 묘하죠. 가벼운 소설 읽고 나면 마음도 가벼워져야 되는데 이 소설은 가볍진 않아요. 어딘가 보면 무거운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저 뭐랄까 이 작품의 비중이 저 뭐랄까 비중이랄까 보다 이제
어떤 이제 균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죠? 어떤 비균질적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면들을 내가 작품을 좀 사회적 함의에서 읽어내려고 하려거든요. 예. 이런 특징. 이 달라고 꿈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꿈을 소재로 했던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히트한 적이 있지 않았다,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작품 속에서 꿈이 가끔 나오긴 하죠.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었는데, 꿈을 노골적으로 긁는 SF 혹은 판타지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소설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이거는 대단한 얘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게임도 없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세계에 완전히 갇혔었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RPG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꿈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가상세계라는 것에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예. 어떤 현실을 넘나드는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거는 달라고트 꿈백화점이라는 어떤 기발한 소재와 대한민국 소설 중에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기에 비결했는데, 그 세계관이 2에서 좀 더 확장 폐기돼가지고, 마치, 그쵸. 이번 원F보다 2의 세계관은 뭐 이렇게 게임 얘기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그 말을 압축해서 인기의 비결이었는데, 세계관이 확장되지 않았다. 이게 좀 아쉬웠다는 게, 저의 어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 하나, 부정적인 평 하나가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싶은 달러고트 꿈백화점 2에서 읽는 사회적 함의 베스트 10이라고 제가 의미를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내가 만든 꿈꿔볼래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달러고트 꿈백화점에 달러고트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내가 만든 꿈꿔볼래? 꿈 제작자들, 그죠? 이제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만든 꿈꿔볼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말고는 없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지는 이상한 나라인데,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지는 사회예요.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필요 이상으로, 그죠? 근데 그것도 5년이나 시간은 너무 짧죠. 근데 지금 내가 만든 꿈꿔볼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쵸? 과연 그런 말을 하고 있냐? 꿈이란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글쎄요. 꿈꾸기에는 너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책이 주로 10대, 20대들한테 읽히고, 그쵸? 10대들한테 제일 많이 읽힌다고 하는데요. 20대들도 보잖아요. 20대만 하더라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면 집을 한번 우리가 장만해볼까? 내 평생에 가능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0년대만, 8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누구나 다 대학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던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참 세상이, 우리가 선진국, 눈 떠보니 선진국이지만 저는 눈 떠보니 그냥 헬조선이라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것 같은데, 누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순위 9위라고 해도, 그쵸? 정말 자랑스럽게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는 있을까 싶기도 한데, 여하튼간 책에서 나오면서 저를 굉장히 흥분시켰던 말은, 내가 만든 꿈꿔볼래라는 말을 대통령이 한번,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몇 개월 뒤면 대통령이 또 바뀌는데 대한민국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우리는 그저 현실에서의 서로 상대에 대한 흠결 찾기에 어떤 나선 어떤 이 모양새가 저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면에서 그런 꿈 얘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작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쵸? 작가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경제인이나 엘리트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은 원하는 꿈이 다 다르다. 과연 그런가? 뭐 이게 그 다양한 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치? 이게 작품 1과 작품 2를 잇는, 그쵸? 전반적인, 그쵸? 이야기의 어떤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쉽게 말하면. 내러티브자 플롯인데, 이런 설정하에 이 소설이 전개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10대 애들한테, 제가 만나는 학생들한테 원하는 꿈 다, 그쵸? 좋은 대학 가는 거지 않습니까? 20대는 좋은 직장 가는 게 꿈일 거고요.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 말고 또 있을까? 네, 일본만 해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중국은 한때 창업하는 게 마인 때문에 한때 그 열광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꿈을 꿔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기본적인 설정이, 그쵸? 그러니까 소설적 설정이니까 팔린 거죠. 원하는 꿈이 다 똑같은 세상을 그렸으면요, 그 사람들이 너무 현실이랑 똑같아. 그럼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시작하면요, 메타버스의 세상, 꿈이 돈 되는 비즈니스일까? 저는 이 책을 메타버스랑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자소서에서도 이제 경제학과 관련 학생이 메타버스의 얘기를 또 연결시켜가지고 쓰는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1년 전만 해도, 그쵸,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냥 1년만 사이에 조어가 되고 그런 관련된 책이 몇 권 나오니까 서울대 자소서에 등장하는 거죠. 메타버스가 꿈이거든요, 결국. 꿈을, 그쵸? 가상현실에서, 그쵸? 이제 잠자면서 꾸는 꿈을, 그쵸? 일종의 백일몽. 낮에도, 그쵸? 예. 대낮에도, 그쵸? 예. 깨어있을 때도 꾸게 만드는 세계 메타버스잖아요. 이게,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저는 이걸 읽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는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입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업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메타버스는 이제 김상균이라고 이제 강원대 교수가 썼던 책도 있겠지만 뭐 이제 아주 게임 속에서 게임과 페이스북이나 SNS가 이제 결합되는 그런 세계인데 이런 데가 이제 돈 되는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세상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얘기죠. 예. 왜냐? 이미 그쵸? 이 가상현실이나 꿈 그쵸? 예. 어, 이 달라고 특훈백화점 2에서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꿈값도 내고 정말 돈 주고 꿈꾸는 세상이 꿈을 사는 세상이 올까? 근데 저는 영화 인셉션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80년대 영화 중에 이제 어 저기 있어요. 드림 캐쳐인가? 예.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냥 꿈에 가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죠? 꿈속으로 들어가서 뭐 꿈을 조종하는 경우도 있고 꿈에서 그죠? 예. 똑같은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일종의 게임이 비슷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쵸 내가 현실이 고통스럽고 뭔가 잊고 싶으니까 그 있는 시간만큼 그쵸 잊고 싶은 시간만큼 고통을 덜 해주는 비용을 그쵸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비용을 내고 그게 시간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이템의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예. 그런 세상이 올 걸 수도 있다는 생각하죠. 그러면 진짜 꿈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 달러고트 쿤백화점투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 책으로 그쵸 공부하는 미래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그쵸 논할 만한 그쵸 저는 뭐 82년생 김지영이나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을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런 편으로 그런 소설로 잘 안 읽고 그랬는데 이 책은 제가 열심히 읽고 제가 이제 리뷰도 하고 여러 각도로 분석도 하는 이유가 그런 뜻에서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도 같아요. 예. 꿈값도 내. 그쵸? 예.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돼지 꿈 꿨으면 돈 내. 그죠? 내 꿈 사가. 그리고 나서 복권 사.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정말 이런 세상이, 그죠? 제가 80년대, 70년대 참 에이프캔에서 좋은 영화, 그리고 미국은 극장에서 하는 영화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다 유튜브로 연결해서, 그죠? 예, 넷플릭스로 다 볼 수 있는 세상이고,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듯이,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예측 못하지만. 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 킥실버인가요? 그쵸? 예, 여기 등장인물 중에. 범고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상징성이 있는 그 꿈이었다는 얘기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 근데 저는 꿈에서 한 번도 제가 동물이 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소설가 중에 헤르만 헤세의 그러니까 서울대 동문과가 나와서 헤르만 헤세에서 국내에서 가장 에세이를 대해서 에세이를 잘 쓰는 정여울이라는 작가가 썼던 심리학 에세이집에서는 자신이 이제 남자가 되는 꿈을 많이 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여자가 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범고래라든지 동물이 된 적이 없었는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예스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범고래라는 동물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그 월간조선에서 그때 이제 수수 기자로 있을 때 커버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범고래를 취재해서 그쵸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범고래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예, 범고래를 그쵸 예, 관심 있게 본 사람인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라뇨.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그쵸 대한민국 몇백 개 들어갈걸요. 그쵸 예, 그 넓은 땅에 넓은 바다에 무적입니다. 범고래를 이길 수 있는 그쵸 범고래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예. 범거래 머리로 그쵸 70cm 꽝꽝한 얼음 이건 제가 볼 때는 기관단총이 아니라 대포를 쏘도 안 부서질 텐데 그걸 부실 수 있는 머리는 범거래밖에 없고요. 범거래 이빨로는요. 범거래는 그 유명한 그 백상어도 그쵸 예. 고양이가 쥐잡듯이 잡는 막강한 고래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애교를 부르는데 태평양을 가로지는 범고래를 꿈꾼다. 이건 심상치 않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이 이게 내가 만든 사회 질서에서 누구든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든 이렇게 스카이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존 질서에 그쵸? 예, 어떤 사인한 적이 없는데 사회계약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예. 이런 사회에서 그쵸? 소위 말하면 꿈도 그렇고 모두 다 양도되고 그쵸? 그렇게 시간을 그쵸? 투자하고 이런 세상들을 꿈꾸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라는 게 저는 그쵸? 예. 모든 사람들이 그쵸? 이런 꿈을 한번 꾸고 싶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런 꿈조차 못 꾸는다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못 꿨어요. 워낙 예. 현실이 핍진해서 저도 나이 들면서 점점 더 현실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실 먹고 살까 쓸 수 있을까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꿈을 꾸는 시원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 정말 이 작가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구나 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꿈은 누가 만들고 해몽은 누가 하는 거야. 여기서 재밌는 게 꿈과 해몽이라는 또 일간지가 나오잖아요. 예. 꿈은 우리가 꾸고 해몽은 꿈 누가 합니까? 프로이트가 하는 거죠. 예. 꿈과 해몽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우리가 참 어렸을 때 저는 친구들한테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해몽을 해줘요. 근데 요즘 저희 딸이 학교를 다닐 때 물론 제가 저희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딸이 친구들이랑 꿈 얘기하면서 뭐 해몽 얘기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꿈을 얘기를 하고 그 해몽 얘기하고 그러는 게 다 옛날 풍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애 작가가 되게 젊은 작가잖아요. 80년대생이고. 근데 좀 이런 얘기들을 한 걸 보면 약간 올드한 패션들을 책 속에 담아놨고 한국 사회가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80년대 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진짜 몇백 년 전에 태어나서 그쵸 예, 구석기 지금 거의 뭐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조선시대에 태어난 느낌을 주게끔 이렇게 거리가 그쵸 격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그쵸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지나간 80년대 70년대를 그리워하는 정서들 그쵸 그런 것들은 이런 꿈과 해명을 통해서 일간지 꿈과 해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적지 않은 30대 40대 50대 이런 작가들 저 같은 경우는 50대잖아요 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한 권을 통해서 사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쵸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꿈이 추억을 만드는가 추억이 꿈을 만드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꿈은 기억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기억에 그쵸 어떤 무질서한 어떤 뭐랄까 흐름 이럴까 연세라고 할까 그쵸 예. 근데 항상 그러고 보면서 추억이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추억이 가끔 꿈으로 나오면 그 꿈이 현재에 오버랩이 돼서 제가 이제 어 아주 예쁜 정말 사랑하는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키우는데 그 포메라니안이 제가 70년대 제가 그 살았던 그 이제 추억의 공간이죠. 제가 살았던 어렸을 때 그 앞에 그 집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왜 꿈이 추억을 만드는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꿈이 추억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추억이 꿈을 만들기도 하죠.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BTS가 세계 최고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런 열광을 하면서도 여전히 70년대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뭐 70년대 80년대 그리고 60년대 90년대 뭐 흘러간 드라마들이죠. 뭐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꿈과 추억이 서로 갉아들면서 서로가 그쵸 서로를 환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달라붙은 꿈백화 점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꿈에도 취향이 작용한다면 작가는 대한민국의 취향을 알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요 얘기를 많이 취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것이 사실 음식에 가장 어울리고 그리고 영화 같은 거, 음악 같은 거에도 취향이 있겠죠. 근데 이 취향이 꿈에도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이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 꿈은 어차피 무의식의 세계니까. 근데 거대한 취향이 있다면은 그 대한민국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가는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쓴 것이고, 그렇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보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취향을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걸 저는 뭐뭐 한다면 조건문으로 연결시켰던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꿈에도 분명히 취향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거를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꿈, 대한민국의 취향을 알고 있는 작가는 베스트셀러를 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대한민국은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사실 십몇 년 전에 그쵸 유명한 탤런트 그쵸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똑같죠. 김정은 씨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랑 지금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예. 주식으로 예전에는 그쵸 부동산으로 부자 되세요라면 지금은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비트코인으로 부자 되세요. 그러죠.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은요. 근데 그 꿈에서 그쵸 현실적으로 그쵸 강남 아파트 보니까 뭐 반포 자이는 65억이 넘었는데 이런 곳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예.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쵸? 예, 예, 그 꿈은 같은 꿈을 꿔요. 근데 꿈꾼 뒤에 어떤 뭐랄까 이제 꿈꾸고 나서 그쵸? 야 이게 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반포자에 살던 사람이 그 이제 꿈백화점 2를 읽고 꿈을 꿨다. 그럼 해피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은 특히 20대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꿈은 있죠. 대한민국 특히 달러고트 꿈백화점 2를 읽으면요. 저는 이상하게 루시드 드림, 이제 자각몽이라든지 행복한 꿈, 자기가 꿈을 조정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행복한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쵸. 깨어나면 뭐가 펼쳐지냐 이거죠. 악몽이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한국 사회가 그쵸. 예, 눈 떠보니 선진국은 눈 떠보니 헬조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쵸. 전혀 그렇게 변한 게 없다는 게 예,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강조하는 바고 이제 지금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여기 에필로그 2에서 그쵸. 예, 나온 대사예요. 그렇죠. 뭐랄까 이 대한민국에서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상위 1%밖에 없어요. 예, 내가 볼 때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5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요, 예, 지금이 제일 좋아요라고 하겠죠. 예. 이 말이 역설이에요. 작가가 그렇게 이제 이과하고 공대 출신이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혀 담지 않은 것 같지 않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 보면요,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글쎄요, 그저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범수 카카오 회장이나 이해진 네이버 이사장이나 아니면 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도, 그쵸? 예, 그런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역설적으로 들린 거예요. 이 에필로그의 마지막 문장이. 예, 그렇죠. 마지막 문장은 아니라 마지막 문장 전 문장쯤 되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이번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꿈 이야기꾼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까 아마 제가 언급했으니까 잠이라는 최고의 소설이었어요. 저는 꿈에 관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예, 그쵸. 그래서 잠을 통해서 결국 미래의 나와 연결돼서 그쵸. 예, 그런 얘기들을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복잡하게 플롯을 연결시키고 그건 단순하거든요. 그 달라구트 꿈백화점의 어떤 묘미는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에 비해서 그쵸.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1년 이에 별로 기초 체조가 필요 없고 뭐 전작을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투만 읽어도 되고 그렇게 어떤 그런 단순함이 있는데 그 베르베르의 소설을 갖고 그렇게 어떤 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또 말레이시아의 온갖 꿈에 대한 상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에는 이미의 작가가 아직 어떤 공부에 그렇고 연륜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많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보다는 상상력도의 깊이도 그렇고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그죠 예, 뭐 한때 저희 연인처럼 제 지적 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대선 직전에 사람들은 꿈 이야기에 매료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대선 후라면은 이 책이 그렇게 팔렸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대선 직전에 물론 작년부터 대선 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항상 그쵸. 올해는 이 2가 1위 그리고 1이 다시 베스트셀러 2인데 꿈을 진짜 뭐랄까 현실을 꿈처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공약이라는 거는요 꿈을 현실에 구현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약이 전혀 어필되지 않고요. 이 지금 대선에 진짜 네거티브의 진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인 것 같아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럴수록 사람들은 현실 도피해서 마치 예, 청산별곡이나 그쵸? 예, 살얼이 살을 했다, 청산에 살이 났다 같은 그렇게 세상에 그쵸? 왜 도피해서 이런 책을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픈 소설이기도 해요. 예, 이 소설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한번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미애 작가의 이 책을 저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냐 둘 중에서 그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작가의 연륜과 깊이와 그리고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읽고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뭐랄까 벤치마킹 하겠지만 특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모든 작품들은 그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달라쿠트 꿈백화점 사장이면 이런 제가 마지막 저걸 그 PPT를 만들었는데요. 저라면요. 저는 좀 더 복잡
캐릭터의 다면화를 꿈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한국 사회의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어떤 뭐 원해 보면은 뭐 이제 비틀즈의 얘기도 존 레논, 폴 맥카트니가 꿈에서 레디비 그 얘기 나오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고 좀 뭐랄까 내가 델라고트 꿈백화점이라면은 조금 더 뭐랄까 어 좀 내가 델라고트 꿈백화점이라면은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의 핍진한 삶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 생존자들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던 있던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꿔도 아우슈비츠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꿈을 꾸고 악몽을 꾸는 걸 옆에 보면요 사람이 꼬집질 않는다는 거예요. 꼬집어서 보통 깨우려고 하거든요. 옆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근데 야 저런 꿈속의 악몽도 현실보단 나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꿈을 깨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현실과 꿈이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분리될 수 없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달라고 꿈백화점 사장이라면은 좀 더 캐릭터를 다채롭게 펼치면서 그쵸. 그리고 실제 그 달러고트가 아닌 그쵸. 예, 뭐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최인훈 작가의 어떤 그런 환상적인 것들 최인훈 작가가 저는 보면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색인도 그렇고 서유기도 그렇고 좀 그렇게 몽환적인 구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꿈속의 어떤 복잡 다단하게 그쵸. 그리고 프로젝트 헬메를 쓴 작가 그쵸. 예. 그리고 마셔를 쓴 작가가 되게 잘 쓰는 기법들이죠. 그렇게, 그쵸, 반전도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내가 달라고 뚜껑백화점 사장이라면 좀, 그쵸, 베르나르베 이야기를 조금 더, 뭐랄까, 그쵸, 끝까지 끌고 가면서 밀고 가는 강력한 힘, 이런 게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다. 젊은 작가가 발전하고 있는 작가니까 앞으로 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소중한 그쵸? 예, 시간을 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도 함께 이제 해주시면은 그쵸? 예, 제가 더욱더 열심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